안녕하세요. 오늘 역시나 교과서 끝날까 했는데 한 번만 더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감상 쪽인데 좀 내용이 역시나 이제 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요약해서 좀 볼 거고요. 우선 첫 번째 도판부터 좀 볼게요.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보는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의 옷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요걸 이제 보면 됩니다. 렌티큘러라고 해가지고 우선 앞에 볼게요. 기존의 손으로 들춰서 보던 비닐 작품 이후에 등장한 렌티큘러. 우선 렌티큘러 뭐냐면 볼록 렌즈를 나열해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영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그게 참 많아요. 그런 작품들이 요즘에 그 아트페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볼록 렌즈를 나열해서 그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그 방법인데 렌티큘러 제가 예전 시험 문제도 한번 냈지만 그 방식이죠. 그래서 적용해가지고 미술품 앞에서 한 걸음만 더 옮겨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품 안에서 다비드 앵그르, 페르메르 등과 같은 거장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는 유명 미술관이 등장하는데 또 여기서 작가의 렌티큘러 작품을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작업해가지고 배준성 작가의 작품도 대가들의 미술품이 걸린 미술관에 함께 전시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객들은 이 시공간을 가로질러 거장들과 교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새로운 공간적인 어떤 착시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착시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렌티큘러라는 방식은 이제 렌즈를 이용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어떤 시공간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작품의 공간에다가 이 현대 작품을 이제 도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카로 작품이네요. 이 카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의 미술 표현재를 활용하지 않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미술 표현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조각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석조 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찰흙이라든가 거기 이제 브론즈 이런 거를 이제 대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불규칙하게 자르거나 구부러진 형태의 산업 재료입니다. 산업 재료를 그대로 붙여서 그러면은 과거의 브론즈라든가 찰흙이라든가 고전 전통적인 재료를 활용하지 않고 산업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대상의 제한 없이 순수하게 추상적 구성. 이 사람은 이제 추상적 구성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추상적 구성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왜 특징이냐면 미니멀. 이 사람은 이제 미니멀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작가인데 미니멀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추상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미와 비례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 균형미와 비례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뭐랄까요? 그 미니멀에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소인 카노는 근현대의 미니멀리즘 조각에서 매우 중요한 미술가래요. 그래서 재료를 깎거나 성형해서 제작하는 일반 조소 개념에 벗어나 철판 산업 재료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건축물 짓듯이 재료를 조립해가지고 축조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조소를 제작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자, 미니멀 조각으로 매우 중요한 작가래요. 그럼 여기서 미니멀 특징이 뭐가 나올까? 여기서 고르면 뭐가 있을까? 과거에는 재료를 깎거나 성형해서 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철판 등의 산업 재료를 활용한 게 뭐가? 미니멀이 되겠죠. 미니멀이.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창작으로 만드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구축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 그게 전부예요. 자, 재료 자체가 지니는 순수 조형적인 형식. 여기서 이제 또 특이점이 나와. 재료 자체가 지닌 순수 조형적인 형식. 그 재료는 산업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미니멀의 특성을 제시를 했지만, 그거와도 다르게 순수한 조형적인 형식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구성해서 구축하는 건축적 방식을 해서 구축적인 건축적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싹 올리고, 그 다음에 용접해서 구축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멀 조각에서 추구했던 물성보다는 시각적 순수성. 여기서 차이가 있죠. 물성보다는 시각적 순수성, 그러니까 조형적인 형식을 추구했다라고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의 형식에 근거한 비평 관점을 적용하면 대상의 구체적인 제한 없이 순수하게 추상 구성의 균형미와 비례미가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균형미가 비례미가 느껴진다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시각적 순수성 이렇게 봐야 돼요. 귀찮아도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강화하지 않은 형태 그대로의 재료가 만든 모습에서 역동의 힘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 작품인데 도상학에서 근거한 비평 관점을 적용해가지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표정과 그 자세가 어떤지 살펴보는데, 그 다음으로 묘사되는 공간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사람의 이 작품에서는 공간의 특징이 중요하죠. 가장 많이 연구된 미술품 중에 하나고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마드리드 궁전 내부의 방한 풍경으로 커다란 캠퍼스 앞쪽에 벨라스케스 본인이 있어요. 자, 벨라스케스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가리타 왕녀와 그 다음에 왕녀를 담당하는 시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프롱은 젊은 여자가 사교장 등에 나갈 때 수행해서 보살피는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샤프롱이 있고 난쟁이, 호위병,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맞네요. 미술가가 시선을 향하는 곳에서 뒤편에 볼록거울에 비춰진 왕과 왕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그림은 왕과 왕비의 앞과 뒤에 위치하게 될 관람자를 배치함으로써 허구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미술가의 시선이 향하는, 지금 이 미술가가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뒤편에 여기 보면은,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고, 볼록거울에 비춰진 왕과 왕비가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시선이 비춰진 요 부분에 요 거울에 비춰진 정면이 되겠죠. 있을 것으로 해서 그 왕과 왕비가 있는데 표현하지는 않고 거울에다 표현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허구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사가 따라서 그 그림의 뒤편의 거울이 벨라스케스 캠퍼스에 그려진 왕과 왕비를 비추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연구자는 뒤편에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왕비 호위병으로 보았다. 여기도 누군가 쳐다보고 있죠. 여기. 그리고 따라서 거울에 비친 인물은 벨라스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비친 것이 아니라 실제 한 공간에 있는 왕과 왕비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족과 같은 공간에 당당하게 있는 미술가 자신, 왕족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그 당당한 미술가 자신을 그림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건 뭐냐면, 우선은 작가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다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다 사회적 지위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는 마르가리타 왕녀와 왕녀 시녀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선 별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는 별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랑 비교했을 때냐면 르네상스랑 비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자체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3차원 공간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가상 공간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 화가가 뭘 보고 있어요? 왕과 왕비. 여기에 거울에 비춰진 부분을 우리가 암시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부분은 이 뒷문에 열려있는 부분에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간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요거는 제가 문제를 한번 냈었는데, 우선 코넬이고요. 박스 아티스트라고 알려져 있네요. 전부 박스에다 놓으니까, 작가는 버려진 물건을 나무 상자 안에 배치함으로써 독특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창조한대요. 근데 이제 버려졌다기보다는 의미적인 것들을 많이 배치를 하죠, 사실은. 콜라주는 어셈블리지, 그래서 아sam블라주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박스 안에다가 콜라주 및 아sam블라주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액체 속의 레드메이드 오브제들은 작가에게 박제된 이미지 혹은 기억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물건들은 때로 작가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그의 감동을 준 문학 또는 혹은 예술을 의미하기도 해요. 서로 연관없는 오브제들이 한 공간에 놓임으로써 만들어진 수수께끼 같은 의미의 상징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우선 이 사람은 박스에다가 오브제를 제시를 합니다. 오브제를 제시하는데 콜라주 및 기법은 어셈블리지, 그러니까 아sam블라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sam블라주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작가는 버려진 물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버려진 물건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미 있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오브제를 배치를 합니다. 뭘로? 오브제, 콜라주나 어셈블리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결합함으로써 대페이지망 효과를 제시하기도 하죠. 근데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요것도 그런 작품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볼게요. 어셈블리지의 아버지 코넬. 어셈블리지라는 명칭은 장 드위페가 처음, 자, 요거 체크합시다. 처음 붙였고, 이러한 형태의 미술 표현은, 이거 내 필터 소고 문제 냈는데 요게 또 그대로 여기 있네요. 30년대 코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코넬은 30년대 기성품을 이용해서 오브제죠. 상자 어셈블리지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식은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미술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코넬은 오늘날 어셈블리지 미술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콜라주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영화 제작자와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여러 장르에 걸친 그의 예술 세계는 주로 초현실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있지만 표현 기법에서는 팝아트와 설치 미술을 특성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코넬은 한때 누군가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었을 법한 발견된 오브제로 상자 어셈블리지 콜라주로 명성을 했다. 요것만 체크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풀바비의 점심 식사. 요거는 만해 그림에서 보시면, 만해는 당시 전통성을 추구하는 미술가. 만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만해가 당시 전통성을 추구하는 미술가들이 자주 그렸던 역사, 종교, 신화를 그림을 주제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할. 전체적으로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쓰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전통성이라는 건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라고 하셔야 되고, 근데 이 그림 말이죠. 이 그림은 전통적인 주제예요. 전통적인 주제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만해가 그렇게 주제가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 누드화는 실내 공간을 배경으로 그렸으나, 그렇죠. 작가는 야외에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기존에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에서 벗어나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는 누드 여성의 시선에 당한 관람객은 회화의 기본 규범이나 도덕성. 자, 여기서 보면 회화의 기본 규범이나 도덕성 등을 이유로 작품을 비난을 쏟았다. 그럼 여기서 회화의 기본 규범이나 도덕성은 아카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데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설롱전에 낙선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평가와 편성의 그림을 폄하했어요. 다양한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구성했으나 전체적인 색채, 표현 방법 등은 당대 인상파의 특성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개성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평면적인 요소가 특징입니다. 자, 평면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을 강조해요. 자, 윤곽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가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규범이나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카데미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카데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 누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또 관능적이고 남자로 하여금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체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미를 표현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났을 거야, 남자들이. 그죠? 그래서 비난을 한 거죠. 자, 라이몬디가 라파엘로의 작품을 복제하고 나서 350여 년 후에 만해는 이 복제작의 왼쪽 인물들의 이야기에 관심 없는 듯이 앉아있는 오른편 신들과 르네상스 화가 조르조네 혹은 티치아노 작품의 전원 합주 속의 상황을 차용해가지고 풀바디의 점심으로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작품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해 작품의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1863년 낙선전에 전시한 것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이 작품을 거세게 비난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작품 속의 두 남성은 점잖게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그 옆에 옷을 걸치지 않고 있는 여성은 고개를 돌려 관람객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쳐다보지 못해야 되죠. 관람객이 작품 속의 인물의 누드를 보고 있건 말건 상관없이 미술 작품 속에서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데, 그러나 작품 속의 여성은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가질 궁금증이나 불편한 감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식의 쳐다봄으로 당혹감을 전도준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전통적인 과거의 누드화 형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이게 주절주절 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놀랬다는 거지. 싫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베이의 아폴로. 자, 아폴로 신으로 추측되는, 자, 그리스 에트루리아의 등신대 크기의 그리스고요. 에트루리아의 등신대 크기의 조각상인데, 디자인적으로 반복된 옷주름, 긴 머리, 살짝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집트 조각은 다리에 돌에 묻혀 있는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돌에 묻혀 있죠. 이 조각상은 장식적으로 처리한 그 지지대, 여기 이제 지지대죠. 지지대에 의지하고 있기는 해도 그리스의 크로스 조각처럼 다리 사이 공간을 제거해가지고 자유롭게 걸어가는 듯 보이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나름대로 뭐랄까요, 그 돌의 어떤 작품의 그 돌에 대한 구성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통 평을 하죠. 자, 석조보살 입상입니다. 자, 인도의 그 쿠션 왕조 시대. 자, 서양과 달리 동양의 조각은 긴 역사를 지닌 불교의 불상을 통해서 조각 양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초기 불교의 근기를 초기 불교의 근기를 깬다라는 것은 우선 기존에 있던 무불상 시대, 그러니까 불상이 없었죠. 그걸 깨고 불상이 등장한 것은 대승불교가 출현한 이후예요. 대승불교. 그래서 간다라와 마투라 지역의 불상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우리 이 대승불교가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이제 소승불교 이제 수레로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소승은 작은 수레고 대승은 큰 수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대승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상이 종류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석가 열애 이외에 그 협시를 비롯한 그 이제 보살상이 있죠. 이제 보살상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결국 모든 일을 그 수레에 태워가지고 나름대로 이제는 그 불교에 대한 교리를 전파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소승은 이제 수행자 위주인데 대승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간다라 속죄보살 입상은 그리스 에트루리아의 아폴로와 유사하게 몸의 선이 드러나면서 주름이 있는 얇은 천을 걸친 듯한 복장이고요. 서구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리본 모양으로 묶었고 현재 파손되었으나 왼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고 뒤에는 후광은 둥근 모양일 것으로 추정을 하죠. 이거 깨졌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자락과 사실적인 장신구는 간다라 조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파키스탄 북부 간다라 미술 지금 해당하는 과거의 그 간다라 중심으로 기원 수세기 동안 번영했던 조각 위주의 불교 미술인데 동서문화의 교류로 인해서 생겨난 서방 요소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어떤 특성들이 많이 짙게 나타나죠. 그래서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의 불상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요거도 이제는 특징이죠. 요 불상이. 요게 이제 얼굴 모양. 그 다음에 제일 특이점이 뭐냐면 요게 이제 뭐 이제 물고기 비늘처럼 표현한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기양시 그러니까 6세기죠. 이거는 7세기 되면서 없어지는데 요거는 왜 나오냐면 이제 일본 건데 요것도 여기 남아 있죠. 여기 뾰족뾰족하게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뭐 더 우리 거보단 더 섬세하네요. 자, 역시나 6세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건 부기양식 받았다고 봐야 돼요. 부기양식 받았다고 보고 삼국시대 초기 보살상의 도상을 따르고 있어요. 그 초기 요걸 얘기하는 거. 옷의 모양 몸 양쪽 밖으로 규칙적으로 흘러내리듯 뻗어 있는 주름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점. 요게 이제는 전통적인 초기 양식이고 부드럽고 미소를 지은 표정도 역시나 그 백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머리는 세 가닥의 꽃 모양으로 장식돼 있어요. 자, 요 꽃 모양이래요. 이게 꽃 모양 적어 놓으시고 네모난 긴 얼굴 그다음 구부러져 있는 왼손의 두 손가락 두 손으로 발등에 고딕 불상의 특징이 고딕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지만 고전적인 그러니까 6세기 부기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손의 위치는 다르지만 옷의 형태는 1번 크루즈 몽전 구세 관음상에서 그대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기양식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동서양 조각 양식의 비교. 사실상에 입각한 그리스 조각의 양식과 옷주름 표현의 인도로 전해져 간다라 불상 미술에 영향을 줬는데 간다라 불상의 양식은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고 의복과 얼굴 표현의 중국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의복과 얼굴에서 중국화가 됐다는 것은 중국은 약간 이 불교 자체가 어머니와 같은 심성으로 우리가 이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해가지고 여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미가 넘쳐요. 근데 이제 중국을 하면서 여성화가 되고 굉장히 이제 호리호리해지죠. 양감도 많아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석굴양식 보면은 채색 그 불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복 같은 경우는 기후 양식에 따라 이제 중국으로 가기는 처음에는 이 편단우견적인 요소가 있다가 이제 통견이었다가 이제 편단우견으로 바뀌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통견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통견이 중심이었다가 통신라로 가면서 편단우견으로 바뀌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불상 양식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불상적인 영향을 줬고요. 삼국의 고유한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미인도 참 미인도도 이게 중국의 미인도랑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포커스는 아까 이제 두 개가 나오면 이제 비교 대상이라는 건데 해원 신윤복의 그 화군 가문 출신의 호는 해원이고요. 단원 김홍도, 김득신 등 장승업 등 더불어 4대 그 풍속학으로 꼽히고요. 또한 조선시대 3원, 단원 해원 5원과 삼재 겸재, 현재, 공재 이렇게 언급할 때 사원의 신윤복은 인물화 풍속화를 남겼는데 양반의 위선적인 태도와 이중잣대를 풍자를 했다. 위선적인 태도와 이중잣대를 풍자했대요. 풍자를 했다고? 그다음 부녀자들의 자유연애와 애환을 회학을 담았는데 신윤복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윤복 회원 화첩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서양으로 따지면은 귀족들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그 로코코 양식과 굉장히 흡사하죠. 이 작품은 신부 대표작으로 꼽히고 섬세하고 유려한 필성과 아름다운 채색으로 인해서 세련된 감각 분위기를 보인대요. 이 그림에서 흘림이 심한 초서체로 쓴 회원이라는 관서에 신과 권인이라는 주문방인, 시중이라는 백문방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비항고 미술 그 정품전의 그 취하첩의 것들과 관서 인장으로 미뤄 역시나 같은 시기에 제작됐겠다 보는 거죠. 상하 집계도 중 명시대네요. 명시대 서화가 당인은 이제 호가 당백호인데 아내가 8명으로 모두가 노름꾼이라고 하는데 몸종 출신의 취향을 만나 9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일화로 유명하고요. 그림 속의 여인은 살짝 미소를 머금 채 사랑하는 남자에게 주려고 개수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유려한 선으로 표현한 비단의 의복이나 희게 표현된 얼굴, 절세미인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우리나라랑 이게 비교했을 때 역시나 이제는 이 선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해가지고 얘네들 중국 같은 경우는 선묘 위주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하지만. 자, 뜬금없이 이제는 선사시대께 나오네요. 자,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입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대표의 토기라고 이제 빗살무늬라고 할 수 있고 형태는 간결한 V자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리 입구 쪽 몸통 바닥으로 3등분했다. 아가리 몸통 바닥. 턴으로 이루어진 기악적 무늬, 그쵸, 기악적 무늬라고 해야 되겠지. 각각의 무늬가 일정한 형태의 크기를 띠고 있어 신석기인들의 뛰어난 공간 구성에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관 꾸미개, 요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신라는 정교하고 섬세한 금속 공예에서 발전했대요. 특히 엄청난 양의 숭궁 공예품이 제작됐고, 성남대청에 출토된 이 관 꾸미개는 힘찬 새의 날개짓, 자, 뭐에 힘찬 새의 날개짓을 연상시킨다. 자, 앞판과 양쪽 날개 3개를 조합해서 만들었대요. 앞판과 양쪽 날개 요 부분하고 날개 따로따로네요. 곡갈모자 형태의 관모 앞에 장식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형태가 아름답고 곡선이 유려하고 모자의 꽂는 부분은 순배처럼 돌출시켜 더욱 새가 비상한 듯한 느낌을 주고 앞판 윗부분에 비롯돼서 양쪽 날개에 용무늬를 새겼고요. 너무 추상화되어 흡사, 덩쿨 무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앞면에 관모에 끼우는 부위를 제외하고 빼곡하게 동그라미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대요. 뒷면에 관모에 맞닿지 않는 날개 윗부분에만 날개를 달았다. 자, 공양도 쌍용총 벽화입니다. 회벽에 채색을 했고요. 5세기 말 고구려 공양도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면 안성리에 위치한 고구려 고문벽화의 쌍용총의 공양도. 자, 널방 동벽에 그려져 있고요. 맨 앞에 향로를 머리에 인 시종이 있고 그 뒤에 스님과 시종 네 번째 유달리 크게 그려진 귀부인이 있대요. 그러면은 뭐예? 여기 보시면 이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시종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뭐 계급 차이에 따라 주대종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름치마와 붉은색 깃과 문양을 써놓은 검은 두루마리 를 입은 그녀는 수산리 벽화의 그 여주인공과도 매우 닮았는데 각 인물의 비중에 따라 성격과 몸 동작 표현이 정확해요. 그래서 가사를 입은 스님과 기부인은 의젓한 모습인데 반해 머리를 향놀리고 가는 시종은 귀엽게 표현을 했대요. 자, X선 형광분석법으로 쌍용총 벽화의 밑바탕에 연백색이 그 연백이 칠해진 사실을 밝혀냈대요. 이와 같은 밑바탕에 연백이 칠해지는 고구려의 벽화 제작 방식은 일본 나라에 발견된 7, 8세기의 추정으로 다카마스코분의 벽화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죠. 삼존 열애, 요것도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네요. 자, 열애의 환한 웃음과 구수를 받들고 있는 보살의 천진난만한 웃음, 미륵방가상의 엷은 미소는 곧 백제 미소라 불릴 만큼 그 백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열의 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 입상이 있고 왼쪽에는 방가사 입상이 있대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이러한 형식은 중국, 일본, 고구려 신라에도 볼 수 없는 백제만의 특징인데 아무래도 입상이니까 시무인 여인 이걸 두 개를 해가지고 통인이라고 하는데 왼손 끝 두 손가락을 꼬부리고 있으면 살이 많이 오른 얼굴에 커다란 뜬 눈으로 밝은 미소를 짓고 있대요. 법인은 역시나 통견이고 끝자락이 어깨 뒤로 넘어가면서 U자형으로 둥근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고 발밑에는 큼직한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 좌대가 있는데 머리 뒤로는 보주형 광배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광배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연꽃이 또 둘레에는 불꽃무늬, 화연무늬라고 하죠. 보살 입상은 보주를 들고 있고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양쪽에 꽃무늬가 있고요. 보관 윗부분에 돌기처럼 튀어나온 술장식이 있고요. 양쪽에 띠가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목에는 짧은 목걸이가 있고요. 두 손에는 앞에서 보주를 받치고 있고요. 천의는 두 팔을 거쳐 앞으로 U자형입니다.
교차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뒤에는 역시 보조용 광배가 있고요. 연꽃이 장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가사유상도 높은 보관을 쓰고 있고요. 상체는 벗은 채로 있어요. 네, 목에는 짧은 목걸이를 하고 있고 허리 아래로 군인을 입고 있고 삼중상 모두 머리 뒤로 보조용 광배가 있고요. 대자는 삼중상이 모두 연잎, 꽃잎을 엎어놓은 단판 연화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판 잘 보이죠? 오늘 불상이 나올란가? 불상이 많이 나오네요. 감산사 석조 아미타불 입상 화강암이고요. 감산사는 뭐 선덕왕 18년에 김지성이 부모의 명복을 빌고 국왕이 왕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창건한 사찰인데, 자, 어머니를 위해 미륵보살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미타불을 만들어 모셨다는 기록이 두 불상 광배 뒷면에 새겨져 있대요. 자, 석조 아미타불 입상은 임체비례에 가까운 사실적인 표현이 있어요. 얼굴이 풍만하고 눈, 코, 입 세부 묘사가 세련됐어요. 그리고 신라인의 모습을 보는다 하고 양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U자형이 밀착된 옷주름 속에 드러난 신체 입체감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통일신라 8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윤곽선이 잘 드러나겠죠. 자, 광배는 배 모양이 있고요. 가장자리에 불꽃, 화염문이 타고요. 광배 안에 세 줄의 선이 도드라져 두광과 신광으로 구별하고 있고, 신광에는 꽃무늬를 새겨 놓고요. 대자의 맨 아래 팔각이고요. 여기가 팔각이네. 그죠? 그 위에는 엎어졌으니까 복년이라고 하면 되겠고, 활짝 핀 연꽃무늬를 간략하고 큼직하게 새겨놨고, 통신라 중기 이상적 사실주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딱 봐도 통신라 양식이죠. 그 다음에 영광탑, 벽돌인데, 이제, 발에 꺼네. 발엔 넘어갑시다. 발에는 안 나와요. 수월관음도인데 이제 수원은 서구방이 그렸대요. 그래서 고려불의 기준이 된다. 가장 화려하죠. 그림의 왼쪽 하단에 1323년 6월 내종반사 서구방이 그렸고, 도량도인은 육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제작 연도와 작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작품은 기암 위에 비스듬히 걸터 앉은 관음보살의 화면 가득 메우고 있고, 어깨 너머는 괴이한 절벽이 위태롭게 있어요. 저기 있고, 뒤로 대나무 한 쌍이 서 있고요. 대나무 한 쌍이 서 있고, 염주를 둔 관음보살의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꽂힌 정병이 놓여 있어요. 이제 아래에 산호와, 자,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산호와 기와요초가 아름답게 피어난, 요게 이제 그 이각파 영향이라고 하죠. 선제동자가, 그래서 선제동자가 여기 있죠, 여기. 관음보살의 붉은색 법인은 귀감무늬에 국각꽃을 장식한 사방 연속무늬로 되어 있는데, 한 쌍이 연잎과 연꽃으로 낸 타원형 무늬가 화려함을 더주고, 법이 위로는 살갗이 드러나는 흰 사리를 걸쳤는데, 약간 이 망사 같은 거, 유리그릇에 받쳐진 정병도 투명하게 비치고 있고, 화려한 보관을 쓴 관음보살 얼굴은 미소를 짓지 않지만 풍만하면서 은한 모습이고, 선세한 기법과 우연한 삭제, 그 금리와 은리가 적절히 사용돼서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종묘가 있네요. 종묘는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신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태조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에 지어졌어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즉위년에 다시 지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은 전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부서지고 짓고 뭐 이래가지고, 특히 통일신라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고려시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고려시대라고 한 게 조선시대 때 재건축한 거예요. 크게 정전과 영령전으로 나뉘는데, 정전에는 정식으로 왕이 오른 선왕과 그 왕비의 신주를 순위에 따라 모시고, 영년전에는 추존된 선왕이나 그 다음에 부모나 복이 된 왕들을 모셨대요. 세종 때 처음 건립되었고요. 건립 당시 규모가 태실 4칸, 양옆에 익실에 1칸이 합해져 모두 6칸이고요. 이후 임진왜란 때 영영전도 정전과 더불어 불에 탄 뒤 광해군 즉위년에 종묘 중건 공사와 함께 완공됐고요. 정전 4칸, 좌우 협실 각 3칸 모두 10칸 규모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종 8년에 좌우 협실 각 한 칸씩 증축을 또 했어요. 계속 증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헌정 2년에 좌우 협실 각 2칸을 증축해서 현재 규모를 갖추고 있고요. 현재 영영전 건물은 중앙에 정전 4칸, 각각 협실 6칸씩 또 총 16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몇 칸, 좌우 측면 몇 칸, 지붕 뭐 해가지고 뭐 맞배 지붕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려면 요걸 다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청풍계.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이 잡혀 있죠. 작품을 살펴보면 아래에 나귀에서 내린 선비가 대문 앞에 이르러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맨 아래에 어린 하인과 나귀가 실랑이를 하고 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빽빽하게 채워진 잎이 무성한 전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고 그 뒤 길로 기와로 된 집이 있는데 이곳이 청풍지각, 청풍에 있는 연못 근처 누각이를 이제 청풍지각인데, 이 누각의 대각선 위로 초가지붕은 퇴고정으로 정선의 오랜 친구인 사천 이병현과 함께 공부하던 곳이라고 하고요. 퇴고정 뒤로 보이는 기와집은 능영사 이곳으로 살았던 조상을 모시는 곳이다. 또한 청풍계에는 돌로 네모나게 축조한 세 개의 연못이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자, 여기 볼게요. 세 연못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조심지가 가득 차면 그 다음에 한 벽지가 가득 차면 척금지로 물이 흘러가게 되게 이제 만들었다고 그죠. 다시 능연사 뒤로 시선을 돌리면 사선 모양의 절벽이 펼쳐지는데 이곳에 청풍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뒤로 안개 사이에 두고 인왕생 동쪽 기슭에 청풍 계곡이 펼쳐지는데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S자형 구도를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S자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역동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위는 붓을 뉘은 뒤 빗자루질을 하듯이 쓸어내는 쇠철법이 녹목으로 활달하게 웅장하게 표현되고 있대요. 자, 그림 보시면, 자, 어떻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죠. 이제 요 부분을 한 번에 내려질면서 쇠철준이 표현됐어요.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구벽준도 같이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묵법. 그 다음에 요런 거. 점점점점, 점점점점, 이 점점 쓰였고. 자, 여기 평두점 쓰였죠. 평두점. 나무를 이런 식으로 나도 그래요. 이제 평두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미점준. 뭐 정선 나오면 뭐 뻔하죠. 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 회화 역사상 가장 산수적인 산수화로 평가되는 정선의 징용산수화풍은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분청사기 봅니다. 자, 분청사기는 철화 초문병 분청사기는 백토로 분장한 청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장회청사기의 줄임말인데,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 시작돼서 조선 전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임진왜란 전후에 쇠퇴를 하는데, 분청사기의 특징은 청자나 백자에서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실용적인 형태와 다양한 분장기법이 제일 다양하죠. 그 의미와 특성을 살리면, 의미와 특성은 그 문양의 의미와 특성을 살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담하게 생략하고 변형시켜 재구성한 문이라고 볼 수 있고, 작품은 굽둘레 구연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귀알로 백도 분장한 다음에 어깨에 세 줄, 하부에 세 줄의 가로선을 돌리고 몸체 중심에 철화로 풀꽃을 이제 대담하게 이제 표현했는데, 거쳐오는 백도의 분장과 힘차고 자유분방한 철화의 그 초하 무늬가 당당한 형태의 병영이랑 잘 어울려졌대요. 백자, 달 항아리. 자, 생긴 모양이 달덩이처럼 동그랗고 원만하다 해가지고 달 항아리. 뭐 이런 건 안 물어보고요. 몸체는 완전히 둥글지도 않고 부드럽고 여유 있는 둥근 모양으로 온화한 순백색의 부드러운 곡선에 넉넉하고 꾸미 없는 형태를 고루 갖추고 있는데, 달 항아리는 큰 항아리라서 성형과 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물레로 차 올리지 못하고 위아래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두 부분을 접합해서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중간에 이음 부분에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온화한 백제의 둥근 몸체에 친근감이 물씬 느껴지는 조선 백자의 정서가 깃든 항아리다. 요 기법을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요걸 반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다. 그거 알아두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로는 제가 안 냈습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상인데 이제 조선시대는 목공예가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은. 경상은 경전이나 책을 얹어놓고 읽는 데 쓰던 책상이에요. 자, 상판의 양쪽 두루마리 모양으로 알려있고, 내 다리는 호랑이 발 모양으로.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요거 보고 마무리합시다. 달마도인데, 우선 이 작품 보면은 뭐 어떤 것 같아요. 대비적 효과 하면은 뭐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 이렇게 해서 간필법으로 딱 표현을 했는데, 얼굴은 또 섬세하게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대비가 나타나는데, 인도의 그 향직의 첫째 왕제로 태어나 승려가 된 달마는 중국으로 건너가 제자인 해가에게 석가모니의 정법을 전함으로써 중국 선종 일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러한 달마를 소재로 해서 먹의 농담만으로
자, 여기 목의 농단만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휘둘러 완성을 하는 그림이죠. 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도속인물합니다. 그래서 간필법을 사용을 했고요. 선정화라고도 분류되고요. 일기 가성의 대담하고 힘찬 분늘름의 단목으로 큰 코, 굳게 담은 입, 어딘가 바라보고 있는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녹목으로 옷주름을 표현하고 마치 그림 속의 달마가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듯한 정신이 살아있어서 필에게 조금이라도 군더더기가 없이 생동감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몇 차례 붓질로 달마의 내면 정신까지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도성인물화, 선정화. 도성인물화는 도교와 불교에 관련된 초자연적인 인물상을 그린 그림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선정화는 불교의 종파의 하나인 선종의 이념이나 그와 관련된 소재를 그려요. 그래서 사실은 도성인물화, 선정화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채색 사용을 절제하고요. 수묵 위주로 즉흥적으로 간략한 필치로 간필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여기까지네요. 아, 나 이거 배고파가지고. 뭐, 이제,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이것저것 하고, 이거 끝나면, 저기, 용어 사전 좀 남은 거 좀 하고, 뭐, 용어 사전 보면서 문제로는 제가 대드리니까 뭐, 용어 사전 못 보고 시험 봤다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제 강의 이제 문제풀이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서 했겠죠. 그리고, 교과서는, 나름대로 뭐 큰 부담 없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부담이 돼요. 이렇게 영상 찍고 배 꼬르륵 꼬르륵 거리면서 하는 게 그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예전에는 뭐 조회수가 처음에 이렇게 올리면 뭐 2, 30개 뭐 이렇게 있다가 좀 한참 지나야 뭐 조회수 100개 좀 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일주일 만에 100개가 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점점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직강생들하고 이제 인강생들 동일하게 이제 선물을 시험 잘 보라고. 그 장난 아니에요. 그 진짜 장난, 그거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넣느라고 장난 아닌데. 하여튼 받아보면 알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정성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떡 줬거든. 알고 보니까 떡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형식이었지 뭐. 떡을 줬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비싼 떡인데도 거기에 이제 본인 맛있는 것만. 근데 떡이 이렇게 세트로 하면 뭐 골고루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깝게 다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 떡은 좀 지나면 딱딱해지니까 또 안 먹게 되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떡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가지고 유튜브에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동영상화 시켜서 한번 올릴게요. 아, 이놈의 정성.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